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아키텍처가 바로 EDA예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래서 이렇게 뭔가 모듈화되고 캡슐화되고 분배 가능한 형태로 컴포넌트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특수 이벤트에 반응해서 분산 환경에서 수행되는 기술 이거죠. 그래서 특징이 약간 이제 아까 이 수어 같은 경우는 약간 느슨하게 연결돼 있었죠. 근데 얘는 많이 분리됐어요. 디커플드 있는 거죠. 이벤트를 정의한 사람은 이벤트를 누가 필요로 하는지를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대1이 아니라 다대다 통신, 1대 다 통신. 그래서 다수가 동시에 통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기반으로 트리거된다. 그 다음에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으로 이게 처리된다. 이게 이제 EDA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EDA를 좀 도식화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누군가가 노드가 이벤트를 포스트 등록 게시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이제 제3의 노드들이 나 이거 쓸 거라고 이제 가입하고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퍼블리시한 거를 얘네들이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있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다 정보를 통지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기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등록. 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 정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거에 따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거고, 또 이런 이벤트들을 처리 규칙들을 정의하는 도구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벤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연계시켜야 될 리소스들을 통합해서 연계할 수 있는 통합 기능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뭔가 통신할 외부 자원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냥 막 할 수는 없겠죠. 이거를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미들웨어가 필요하겠죠. 미들웨어. 이 중에서 외부 자원들과 뭔가 통합해서 연동을 담당할 수 있는 요 엔터프라이즈 통합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미들웨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이 미들웨어로서 우리가 적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봤던 ESB는 어때요? ESB도 이 기능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ESB도 여기에 적합한 이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그런 후보예요. 그래서 비교해 볼게요. EDA랑 소아를 비교하게 되면 소아는 주로 이제 소비자가 일단 요청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뭐 요청하죠? 동기식이죠? 1대1이죠? 인터랙티브하죠? 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고 그렇죠? 재사용성과 공유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소아의 목적이에요. 근데 EDA는 그거보다는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면서 그다음에 비동기 방식이면서 다 끊어져 있고 다대다 통신까지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트랜지션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실시간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EDA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아랑 EDA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죠. 소아 2.0. 소아 2.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EDA까지 포함한 소아의 개념, EDA까지 확장한 소아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웹 서비스를 할 거예요. 웹 서비스. 그러니까 소아가 정말 좋은 세상이죠. 소아가. 그러니까 서비스 조각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라고 하는 단위 조각을 내 가지고 이 조각들이 상호 연계해서 그렇죠? 연계해서 동작함으로써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준 아키텍처이죠. 이 소아의 아키텍처를 가장 잘 지원해주는 기술이 바로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 웹 서비스. 그래서 이런 XML, SOAP, UDDI 등과 같은 표준화된 웹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소아의 사상을
가장 잘 지원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소아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플랫폼 독립적이다, 개방성이다, 확장성, 유연성, 이거 취약점도 있죠. 네. 자, 이거 일단 크게 네 가지. 독립성,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웹 서비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냐를 볼게요. 이 그림이 보통 이제 웹 서비스를 표현할 때 많이 우리가 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이 용어 자체가 웹 서비스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웹 서비스는 뭐예요? 실체가? 네. 웹 페이지가 있죠, 웹 페이지. 웹 페이지. 웹 페이지가 웹 서비스인가요? 우리가 웹 형태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를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부르나요? 네, 포털 사이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웹 서비스는 아니에요. 단순 웹 페이지가 웹 서비스는 아니고요. 자, 웹 페이지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A라는 웹 페이지가 있죠. 음? A가 있어요. 자, 그럼 이 A라는 웹 페이지는 주로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화면에.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콘텐츠가 있겠죠? 근데 어떤 콘텐츠들은 우리 회사에 없어. 내가 도저히 못해. 예를 들어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우리 회사에는 없는 그런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날씨, 그렇죠? 또는 기도, 그렇죠? 뭐 환율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소스가 아니잖아요. 나는 어딘가에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한테서 정보를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웹페이지가 있죠. 이건 웹페이지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날씨 정보를 지네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웹사이트, 웹 서버에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API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지가 자기 거 API 불러가지고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는 이 웹페이지 A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은 얘처럼 똑같이 날씨 정보를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얘한테 불러야겠죠. 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날씨 정보 좀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날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API가 있겠죠? 인터페이스가. 네. 그래서 입력, 아웃풋 갖고 있겠죠? 네. 그럼 얘는 이 웹페이지 A를 서비스하는 요 회사의 웹 서버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 웹페이지 B, 이 회사의 날씨 API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웹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웹 기반의 API를 호출하고 쓸 수 있는,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웹 서비스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 A라는 회사는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웹페이지 B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아야겠죠, 뭔가. 네. 어딘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웹 서비스가 있어 라고 뭔가 정보를 그러니까 전화번호처럼 저장해 놓은 그런 저장소가 있겠죠. 네. 그게 바로 UDDI. 여기 준비되어 UDDI의 약자는 앞에 나와 있죠.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Integration.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그 웹 서비스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를 갖고 있고 어떤 웹 서비스가 있는지를 예, 디스커버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모든 웹 서비스의 명세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있는 장소 UDDI 되겠죠? UDDI. 그래서 UDDI는 일단 웹 서비스에 대한 얘가 레지스트리다. 레지스트리. 저장소이다. 여기에 가면 날씨 정보 제공하는 회사의 웹 서비스 그 URL과 URL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웹 서비스를 내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게 되면 그것만 안다고 해서 이 날씨 정보 API를 호출할 수는 없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날씨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필요할까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명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값으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날씨니까 뭐 날짜, 그렇죠? 지역, 그렇죠?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뭐 다 필요할 건지 아니면 나는 온도만 필요할 건지 나는 강수량도 필요할 건지 이거를 조합을 해주겠죠? 그러면 출력값으로 뭘 줄까요? 네가 필요한 온도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수량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인터페이스 명세가 어딘가에 정의되어 있어야겠죠. 이거를 정의한 명세서가 뭐냐면 WSD. WSD. 앞에 있죠?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얘는 XML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명세를 정의한 문서예요. 네. 그러면 WSD 문서를 내가 까보게 되면 그 안에는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UDDI에 이어서 WS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호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호출을 하려면 이런 명세를 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프로토콜. 그 프로토콜이 뭐냐면 바로 SOAP. 그래서 이렇게 SOAP 헤더와 바디가 있어가지고 이 SOAP 헤더에 맞게 헤더를 조립하고 바디를 조립해서 이 인터페이스 명세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SOAP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얘를 어떻게 보내냐? 이 SOAP 메시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HTTP 프로토콜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 HTTP URL 서비스 이름을 주소로 해가지고 얘한테 쏜 메시지를 말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B는 그 받은 쏜 메시지를 처리해서 응답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UDDI, WSDL, SOAP 세 가지가 웹 서비스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교환할 때 뭔가 표준화된 정형화된 포맷으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어떤 게 있나요? XML. 제이슨도. 네. 그래서 정형화된 형태를 표현해 주는 그 XML 또는 제이슨과 같은 이런 포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웹 서비스는 이렇게 UDDI, WSDL, SOAP, XML 이 네 가지가 웹 서비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예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요약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XML, SOAP, WSDL, 비즈니스 레지스트리는 UDDI. 네. 자, 이제 SOA의 최신 트렌드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게요. 네. 자, 솔루션을 자, 보세요. 이게 SOA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전에 무엇이었고를 한 그림으로 보여준 정표예요. 그렇죠? 자, 과거의 모노리틱 단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 모노리틱 아키텍처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많이 쓰던 그런 아키텍처예요. 이게 이제 웹 환경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SOA가 나왔죠. SOA가 나와서 얘를 조각을 내겠죠. 조각을 잘게 낼 수도 있고 조각을 좀 크게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발전한 거예요. 또 과거에 느슨하게 연결된 것들을 조각을 완전하게 그냥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제로 의존성을 보장하면서 이 경영 관리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MSL이에요. 클라우드 시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소아에서 이 조각의 단위를 잘게 나눴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 여기서 발생하죠. 근데 MSA가 그래도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MSA가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사상은 소아를 소아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MSA가. 자, 그러면 이제 소아랑 MSA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소아랑 MSA.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한번 보시죠. 한번. 왼쪽은 여러분들이 아까 봤죠? 그래서 ESB를 기준으로 UI가 있으면 얘한테 요청하게 되면 얘가 밑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처리하는 거죠. 보통 이때는 DB를 보통 이제 쉐어에서 쓰는 형식을 많이 택해요. 이게 기본적인 소아의 이런 모습이죠. 자,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 있죠. 커스터머.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 UI부터 비즈니스 서비스부터 웹 서비스, 로직,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를 하나의 조각으로 다 통합했어요. 이렇게 잘게. 커스터머라고 하는 조각을 이렇게 다 쪼개면서 이 UI랑 DB를 다 얘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쪼개져 있죠. 야, 그러면 이제 쪼개진 걸 누군가 연계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연계해 주지? 아까 ESB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지? 네. 그 MS에서는 ESB 역할을 하는 게 어디 뭘까요? 여기서. 이거 API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 각각의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의 각각의 이 조각들이 개별적인 주소를 갖고 있죠. 주소. 얘가 각각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주소. 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각각 주소를 부를 필요는 없죠. 사용자는 API 게이트웨이에다가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요청하면 API 게이트웨이가 사용자가 요구한 거를 처리하기 위한 그 조각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고 얘가 얘를 불러주는 거지. 불러줘요. 불러줘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 이 환경을 지금 클라우드 환경을 클라우드와 같이 대규모의 환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 많은 지금 이 조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가용성 얘기했죠. 가용성 얘기. 그럼 이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두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기능을 하는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있고, 그게 이제 이 로드 밸런서가 있어가지고,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분할된 것들이 처리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자, 로드 밸런서가 이 각각의 이 개별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중화, 삼중화해서 부하 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조각이 개수가 고정돼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할까요? 왔다 갔다 해요. 사용자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가 동적으로 이 개수를 늘려요. 사용자 요구량이 적으면 이렇게 줄어요. 그렇죠? 요 하나의 조각의 복제 본들을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서비스를 막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특정 이 서비스 하나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동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뭔가 처리하는 로직을 넣지 않으면 얘는 아마 어떤 무한 루프에 돌거나 무한정 기다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서비스의 상태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얘가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그럼 사용자가 요청한과 동시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얘 지금 못 써. 다른 거 써. 라고 얘가 중개해 준 거죠. 서킷 브레이커. 네. 서킷 브레이커가 뭐죠 이게? 네?
그거 뭐죠? 우리 집에서 그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딱 내려주는 게 뭐죠? 차단기. 예. 과부하 차단기. 예. 그거로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특정 개별 단위의 작은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빨리 감지해서 요청자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오전에 준비한 서비스 융합 절반까지 했고요. 나머지 서비스 융합의 절반 포함한 나머지들은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